제12차시 한국사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고려시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고려의 사회와 사상, 그 두 번째, 다양한 종교와 사상이 유행하다입니다. 제12차시 다양한 종교와 사상이 유행하다의 학습 목표는 고려시대 토착신앙의 유행, 유교 사상과 불교의 발달 모습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단원의 내용을 보시면요. 고려의 종교와 사상이라는 큰 주제에 토착신앙의 유행, 유교사상의 발달, 불교의 발달, 고려시대의 토착신앙, 유교, 불교, 그 문화유산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50쪽부터 55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50쪽에 첫 번째, 다양한 종교와 사상이 유행하다. 그 도입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고려 인종이 병에 걸려 위로 가자. 왕의 회복을 기원하는 여러 종교 행사가 열렸다. 영험이 있다고 믿어지는 모든 신앙과 종교 행위를 해서 국왕의 치유를 빌었다는 얘기입니다. 절에서 부처에게 기도하고 승려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였으며 종묘와 사직에서 제사를 지내는 한편 유교와 도교의 신에게도 빌었다. 무당이 인종의 병에 대해 척준경의 원혼이 깊은 탓이라 하자 이 말에 따라 이미 사망한 척준경을 사면하고 새로 쌓은 벽골제의 제방을 허물기로 하였다. 인종 때 이자겸의 난이 일어났잖아요. 이자겸의 부하였던 척준경을 시켜서 이자겸을 제거하도록 하고 이 척준경을 정지상 등이 다시 제거했어요. 그래서 척준경이 죽고 난 다음에 원혼이 쌓였겠죠. 그래서 인종한테 화풀이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종이 병들어서 죽을 뻔했는데 지금 그 병에 걸려 위로 가자 척준경 때문이다. 무당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죽은 척준경을 죄인에서 사면했다. 사면이란 말 알죠? 죄인 취급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사례는 지금 뭘 보느냐? 고려시대의 부적이죠, 이제. 복을 기원하는 거잖아요. 바로, 지금 이 사례가 고려시대 때 다양한 종교 사상이, 예, 유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하죠. 이제 구체적으로 다양한 사상이 유행하면서 고려사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토착신앙의 유행과 관련 서적의 편찬. 고려에서는 불교, 유교, 더불어 토착신앙. 고려시대의 토착신앙은 사람들에게 화와 복을 주는 영험 있는 신을 섬기는 걸 말합니다. 도교, 풍수지휘설 등이 유행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네요. 그죠? 다섯 가지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등. 국가에서는 고구려를 세운 동명성왕하고 고려를 세운 태조왕건을 신으로 떠받들었어요. 그리고 고려의 국왕은 누구의 후손이래요? 드래곤의 후손이래. 용의 후손으로 여겨서 신성시했다. 용의 후손이었다. 삼국시대는 하늘의 후손이라고 했잖아요. 천신의 후손이다. 고조선, 단군. 근데 이제 고려 때는 드래곤이야, 이제. 용의 후손으로 여겨서 신성시했다. 개경과 서경에서는 하늘의 신령과 산, 강, 용을 섬기는 팔관회를 매년 성대하게 열었죠. 앞서 봤던, 전 시간에 봤던 문화축제, 문화재전의 성격을 띠고 있죠. 팔관회가요. 지방에서도 산신과 수신을 위한 축제를 열었고, 베풀었고, 고을의 위인을 수호신으로 섬기기로 했다. 그다음 도교는 주로 왕실과 귀족에서 믿었다. 관련해서 고려시대 은제도금 타출 신선문이 향합, 나무 아래 신선으로 보이는 노인과 동자 두 명의 모습을 부조했다. 그래서 도교 관련 문화유산이구나 하는 거죠.
귀족은 알라가세가라 하면서 신선술에 관심을 가졌고, 신선이 되고자 하는 거죠. 완전히 죽지 않고 오래 불로장생하는 신선이 되는 거지. 대신 되는 것이 귀족의 꿈이었겠죠. 왕실에서는 도교 사원을 세우고 그 도교 사원에서 도사들이 하늘에 제를 지내는 거. 이걸 뭐라 그랬냐면 초제라 그럽니다. 초제의 목적은 국왕이 오래 살고 나라가 번영하기를 기원하는 이런 하늘의 초제를 열었다. 조선시대 때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도교 사원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나 이 시기 도교는 독자적인 교리체계라든가 교단을 갖추지 못했어요. 이에 비해서 불교는 교리체계와 교단을 갖추고 있었죠. 이건 고려의 도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풍수지리설을 보겠습니다. 고려시대는 풍수지리설이 예언사상과 결합하여 유행했죠. 그래서 평양이 좋은 땅이다. 그 서경길지설에 따라 태조가 북진정책을 추진했고 묘청도 서경천도를 추진했죠. 묘청의 난의 배경. 그러다가 이제 고려 말의 후기에 조선의 수도가 되는 한양, 지금이 서울이죠. 한양이 고려의 남쪽 수도로 남경으로 승격되기로 합니다. 이것 또한 풍수지리설의 영향이 컸다. 그래서 이제 한양 명당설이 나오면서 이 조선 왕조 건국의 또 사상적 바탕이 되기도 했다는 거죠. 또한 다양한 토착신앙과 사상을 수용한 서적의 편찬이 활발했는데 구삼국사라는 책이 전했대요. 지금 이게 없는데 여기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가 신비한 내용과 함께 수록이 됐다. 신비한 이야기들과 함께 수록이 됐다는 거죠. 해동비록이라는 게 있었는데 풍수지리설과 음양설 등 각종 이언을 종합했다. 이걸 바탕으로 승려 2년은요. 충렬왕 때 승려인데 원간석기 충렬왕 때 1년은 불교의 설화 전승을 중심으로 한 민관신화 등을 수집해서 뭘 저술했다? 삼국유사를 저술했습니다. 삼국유사. 왼쪽 날개글 보세요. 서울대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삼국유사. 고조선에서 후삼국 시대의 역사와 함께 불교 설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역사서입니다. 현존하는 역사서 중 최초로 단군을 민족의 시조로 내세웠다. 이것이 중요한 의의가 되겠죠. 그래서 삼국유사에는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기록해서 고조선을 세운 단군을 민족 시조로 기록해서 통합된 민족의식을 드러냈다. 이때가 몽골의 침입으로 국난을 당하고 그 이후에 원간섭기로 접어든 시기잖아요. 이럴 때 우리 민족의 단결을 필요로 하는 정신적인 지주가 필요했던 거죠. 그 정신적 지주의 역할이 바로 단군이죠, 단군. 그렇죠? 다시 위에 풍수지리설은 지형이나 방위를 인간의 기류와 공간을 계속해 죽은 사람을 묻거나 집을 짓는데 알맞은 장소를 구하는 이론. 도교는 도를 닦아서 현실의 인간 세계를 떠나 자연 세계를 벗어나면서 산다는 상상의 사람. 그 중에서 도교에서 가장 이상적인 인간, 신선이 되겠죠. 도교의 신선은요, 불교의 부처예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와 현재의 만남.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온 강릉단오제라는 풍속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강릉단오제는 고려의 톡차신앙에 근거한 제의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중요한 사례다. 제사를 말해, 제의는. 고려시대는 고을에 수호신을 모신 신사를 두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수호신은 대개 고을의 성립에 큰 공헌을 한 위인이었는데요. 강릉 단오제 역시 강릉의 수호신을 모시고 즐기는 고려의 축제였답니다. 축제가 이어진 것입니다. 강릉 단오제 유래와 관련해서 고려사에서는 강릉의 호족 왕순 시기에 태조 왕건을 돕기 위해서 대관령에 이르렀을 때 기이한 스님, 그 스님이 범일국사라는 선종 스님인데 이 기이한 스님을 모신 사당에 제사 지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라말의 선종 승려인 범일국사는 대관령 산신으로 모셔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강릉 단오제는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축제가 시작돼서 며칠에 걸쳐 무당이 구슬하고 관노 가면극을 합니다. 관노 가면극 있죠. 전통 민속의 원형을 간직한 축제로서 가치를 인정받아서 현재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도 지정이 됐습니다. 강릉 단오제는 고려시대 때 수호신을 제사 지내는 풍속에서 유래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내용 정리는 여러분들 학습지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토착시당 도교, 풍수질서, 삼국유사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 좀 건너뛰어서요. 55쪽에 있는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역량을 더하다 문화로 보는 고려의 다원성. 고려는 다양한 요소가 어우러진 다원사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문화에서 나타난 다원적 특징을 살펴보면서 고려사회를 이해해 봅시다. 고려에서는 청자, 불화는 이제 불교 소재, 불교 대상 그림이죠. 불교 그림. 나전칠기, 이 공예술인데, 공예 작품인데, 이런 세련된 중앙의 문화와 거대한 불상, 성황신앙 등 토속적이면서 역동적인 지방의 문화가 조화를 이루어 발달했다. 성황당할 때 그 성황신앙이거든요. 마을의 토속적인 수고신을 믿는 걸 말해요. 고려의 도공들은 발달된 입사기법과 나전기법을 청자 제작에 적용해서 만들어낸 청자를 상감청자라고 합니다. 여기 청자상감 운항문 매병 구름과 학이 논이는 것을 묘사한 것을 새겨놓은 거예요. 청자 표면에. 중앙의 권세가들은 청자를 생활용품에 두루 사용하면서 각자의 자신의 부를 과시를 했습니다. 고려 초에는 하남 하사창동 철제석가열의 자산과 같은 대형 철부를 제작을 하고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이상 머리가 굉장히 큰 부처님이죠. 고려 초기의 대표적인 불상이에요. 그 안동, 이천동 마해열의 입상과 같은 거대한 석불도 만들었다. 이러한 불상들은 조형미는 다소 부족하나 소박한 지역적 특색을 잘 보여준다 이거죠. 이거다 지방의 호족 세력들이 재산 기부해가지고 재력 투자해서 만드는 불교 문화유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호족들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겠죠. 지방색이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불상 등이 이제 제작이 됐던 거죠. 신라가 고려 초기에요. 고려 초에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보면요. 고려 불교문화 안동 이천동 마해열의 입상 파주 용미리 마의 이불 입상 다 고려 시대거든요. 어떻게 만들었을까? 자연 암벽에다가 조화음이 깨졌다. 균형미 깨졌다. 세련미도 없다. 웅장하다. 투박하다. 역동적이다. 형식 없이 자유분방하다. 이제 고려 불교 문화에서 대형 불상들의 특징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귀족 문화에 갔다 청자. 상감기법의 원조 기술은요, 요겁니다. 왼쪽이 청동 은입사 기술. 청동기 표면에 은을 입힌 거예요. 문양을 넣을 때 은으로 입힌 겁니다. 나전칠기. 여기서 다 이제 조개 껍데기 거기다가 이제 맞춰가지고 새겨 놓은 거죠, 이게. 그래서 좀 공예 기술을 청자에다 표면에다가 새겨 넣는 걸로 응용을 한 거예요. 무늬가 잘 안 보이는 무슨 기법? 상감기법. 상감기법이 뭐냐? 무늬를 파서 다른 흙을 메우는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상감기법이 적용된 청자를 상감청자라고 하는 거죠. 청자상감 대나무학 무늬매병. 상감, 죽학문 매병 이렇게 되겠네. 근데 왜 학일까요? 아까 운학문 매병이죠. 도교적인 거와 관련돼 있어요. 신선하고 같이 노는 그 신령스러운 짐승이 학입니다. 학. 그래서 학을 이제 띄워놓는 거예요.
학을 띄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상감청자 만드는 겁니다. 자기 모양 만들기, 무늬파기, 흰흙 바르기, 흰흙 긁어내기, 붉은흙 바르기, 붉은흙 긁어내고, 처음 굽는 초벌구이 테라코타하고, 마지막으로 유약 발라서 다시 두 번째 굽는 재벌구이 해서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작품이 상감청자예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외국 문화의 수용. 고려시대는 개방적인 대외 정책을 펼치면서 거란 여진 몽골 계통의 외국인이 고려에 들어왔어요. 이들이 고려 사회에 정착하면서 고려의 주민 구성이 다양해졌고 문화도 다채로워졌죠. 현재 대한민국도 외국인들이 100만 명이 넘게 들어왔다 그러죠. 굉장히 이제 글로벌화 돼가고 있던 거죠. 과거 고려 사회도 글로벌 사회였어요. 고려 전기에는 성과 교류하면서 불경, 차문화, 고려는 불교 문화였죠. 스님들 차 드셔요. 차를 드신다고. 그래서 술 드시는 게 아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다방이 이제 많이 발전됩니다. 그 다방이요. 커피 마시는 다방이 아니라 이때는 다점이라고 해가지고 차를 마시는 찻집이 개경이나 서경 이런 데 대도시에 많았어요. 예, 이 중국과 교류하면서 들어왔고요. 송에서 들어온 대성악 이 음악이 고려 궁중음악인 조선시대 때 악으로도 막 이어진 거고요. 고려에 들어온 거란이는 여러 기구와 직무를 만들며 고려 수공업 발전에 기여를 했고, 고려 후기에는 원의 복식과 변발 등 무엇이 유행했다. 몽골풍이 유행했고, 원의 건축 양식도 수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천리, 그 다음에 소주꼬리, 이게 뭐냐? 몽골의 의복인 천릭이 유행하고, 이게 몽골식 복장이고, 소주, 만두, 설렁탕, 다 이거 몽골 음식도 만들었어요. 선생님 다 좋아하는 것들이네. 소주 좋아하고, 잘 안 먹어요. 만두 좋아하고요. 선생님 설렁탕 좋아해요. 그 다음에 거란 문자가 새겨진 청동거, 예, 거란 문자 새겨졌대요. 그래서 고려사의 다원적 특징을 알 수 있는 사례를 조사해보면 뭐 다양한 종교와 신앙이 공존하고 신군부 구분이 엄격하지 않았고 백정의 뭐 이쪽 전시간에 배웠던 계층 이동을 위한 신분 상승을 해발했고 그런 내용도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거란 송과 형식적 관계 맺고 여진 탐나와 상하 관계 맺었다 뭐 이런 내용들. 고려사회가 지닌 특징은 마인드맵으로 여러분들이 뭐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다양하게.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 몽골풍, 변발, 복장 등 몽골어 유행, 천리, 발림 모자 쓴 거 있죠? 전 시간에 봤던 거. 이제 변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족두리, 머리, 시집 올 때, 천리, 교과서에 나온 거. 그 다음에 이제 소주꼬리, 여기 소주꼬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증류수가 됐죠. 소주가. 이제 몽골 침입 이후에 들어온 대표적인 술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술이 안동소주예요. 왜 안동소주냐? 그 경상도 안동이요. 몽골군 그 몽골 침입 때 총사령부가 있던 곳이었어요. 당연히 이제 몽골군한테 어깨 너머 배운 기술이겠죠. 술 만드는 기술을 배운 겁니다. 고려인들이. 그렇죠. 선생님 술 잘 안 마셔요. 건강을 생각해서. 그 다음에 원의 영향을 받은 문화유산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 고려욱이 원의 영향을 받은 석탑이거든요. 이거. 여기 지금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어요. 해체된 채로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반출됐다가 반환받은 거예요. 대리석 특성상 훼손이 우려되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내부에 전시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 51쪽입니다. 유교 사상의 발달과 역사서의 편찬. 고려시대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삼으면서요. 과거제가 시행이 됐으니까 그렇겠지 당연히. 유교는 교육과 국가의례, 역사서 편찬에 큰 영향을 줬죠.
고려 정부가 중앙인 개경에 만들었던 국립교육기관이 학교가 국자감이에요. 거꾸로 하면 감자국, 지방의 향교, 거꾸로 하면 교향, 향교, 지방 향교를 세웠다. 유학 교육에 힘쓰면서 뛰어난 유학자들 많이 나왔다. 최승로, 유교 정치 주장하며 성종의 정책 뒷받침했죠. 시무 28조 기억하시면 되고요. 고려 중기에 최충이 있어요. 그 무신 최충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이 무신정변 전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훨씬 전에. 저게 어느 때냐. 이자겸이 난 이전에 있었던 유학자, 대표적인 유학자 최충. 최충은 이제 과거 시험 출제를 자주 했던 시험관이었고 유명한 고위 문벌이었는데 이 사람이 구제학당이라는 학원을 설립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구제학당을 졸업해서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합격자들이 늘었어요. 국자감에서 공부하는 애들보다 구제학당을 비롯한 개경에 있었던 12개 학원, 이것을 사학 11호라 그러는데 다 여기서 유교 유학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어떤 거 가르쳤느냐? 과거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쪽집게로 가르쳤던 거죠. 지금 말하면 뭐 고려시대 저게 입시학원들, 유명 입시학원들, 뭐 현재 대입 입시학원 뭐 메가스터디 대성 뭐 이런 거, 서울에 뭐 공무원 시험으로 노량진 고시학원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12개 학원이 융성했어요. 그래서 사교육이 맞다 했다 이때로. 그 관련했던 유명한 유학자가 최충이었다. 최충의 그 학문 수준이 그 중국에서 해동공자라고 칭했죠. 바다 동쪽의 공자라 칭할 정도로 뛰어났다고 합니다. 최충이 과거 시험에 많이 출제를 했었기 때문에 최충이 그 패턴을 알죠. 과거 시험 패턴. 그래서 최충한테 배운 사람들도 과거 시험에 아주 스무스하게 합격하고 그랬던 거겠죠. 그 다음에 유교사관에 따른 역사서도 편찬됐다. 김부식, 그 묘청에 나는 진압한 김부식은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입각해서 삼국사기를 편찬을 했습니다. 그는요, 구삼국사의 그 신비한 내용을 대폭 삭제해버렸어요. 그러자 이 무신정권기 때 그 최후의 후원을 받던 그 서방에서 활동하던 이규보가, 유명한 학자 이규보가 김부식을 비판합니다. 고려 후기의 이승윤은요, 단군의 민족 시조로 기록한 제왕운기를 저술했으나 이련의 삼국유사하고 좀 다른 게 앞 시간에 나왔듯이 이 책에서는 고려를 중국의 제후국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학원의 마지막에서 원왕실과 혼인관계를 맺고 원의 황제에게 후대를 받는 형식을 긍정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원의 간섭을 받으면서 원나라 중심의 국제질서에 고려가 종속되는 이론적 역사관이 강화되어 갔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오른쪽은 삼국사기입니다. 황제의 국가, 황제의 역 기록, 고려 황제의 기록 본기. 이 지는 되게 뭐 정치, 경제, 지리, 뭐 문화 이런 각 제도 이 부분에 관해 쓰인 지고, 신하들 인물들에 관한 기록이 열전, 곤기의 기자하고 열전의 전자 따서 기전체 역사서라고 하죠. 사마천이 쓴 사기의 역사서술 체제에 기전체를 따랐다. 그래서 삼국사기입니다. 중국에 사기가 있으면 우리나라는 김북식이 쓴 삼국사기가 전제천하는 거죠. 이제 고려 말에 갑니다. 원간섭기 때 성리학이 들어옵니다. 성리학을 최초 도입한 사람이 안양이에요. 충렬한 때 안양이라는 인물이 중국에서 이제 베이징에서 성리학을 배우고 와서 처음 소개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양담이 이재현이 베이징에 가서 원의 학자들과 성리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를 했어요. 성리학은 이제 조선시대도 나오겠지만 인간의 심성론인 성자하고 우주의 원리인 이자, 이기,
이냐 기냐, 우주의 원리와 현상, 인간의 본성, 심성, 사단 칠정이라고 해서 인의예지, 희노애구애오욕, 예, 이런 뭐 심성론과 이기론에 대한 뭐 철학적 연구, 이 유학이 바로 이 성리학입니다. 음양 이론도 나와요. 태극에 관한 이론도 있고요. 음양 오행설 이런 내용도 도교와 관련된 내용도 뭐 받아들였어요. 거기에다 이제 예론, 예법을 정리한 예론까지 정리해서 심성론, 이기론, 예론 이게 그 성리학의 핵심적인 요체입니다. 철학적인 심리학이에요.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인간의 본성이 어떤 것인가 이걸 규명해서 인간이 바른 군자로 덕을 갖춘 인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이제 논한 거예요.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성의 정심하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하자 이 얘기가 성리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심한 이색, 정몽주, 정도전 등이 바로 신진사대부들이 성리학을 확산시켰다. 그래서 고려말 신진사대부가 성리학을 개혁사상으로 받아들이면서 성리학은 국가사회의 지도 이념이 되었습니다. 왜 성리학은 도덕적인 거거든요. 굉장히 철학적이면서. 가장 올바른 인간을 지향하면서 바로 인과 의와 예와 지라는 사덕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찾는 그런 이제 그 실천적인 철학이 고려말의 성리학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성리학 영향을 받는 역사서는 이재현이 쓴 바로 이재현 원의 학자들과 유학했던 사략이라는 책이 있는데 기존 역사 기록을 성리학적 명분론에 맞추어 해석을 했다 이거죠. 이재현은 왕건에 대한 기존의 기록에 허구가 많다고 비판하고 재구성했고 숙종이 어린 현종을 몰아내고 왕이 된 것을 비판하고 신하들이 현종을 보필하여서 한다고 주장했다. 신하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 이 명분론이라는 거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자기 이름값을 하면서 행동해라는 게 이게 바로 명분론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명분 없이 행동한다. 또 어떤 일에 명분이 있다 할 때가 바로 명분이 이겁니다. 성리학적 명분론은요. 정통성을 강조해요. 왕위 계승의 정통성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또 예를 강조하죠. 정통. 신하는 그 자기를 모시던 군주를 배신해서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 어, 이런 도덕적인 질서를 굉장히 옹호하고 체제를 옹호하는 이론이죠. 이 성리학적 명분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중국 송나라에서 발전을 했어요. 중국 송나라가 주변 나라한테 항상 시달렸잖아요. 거란, 요나라, 여진, 금나라, 몽골, 원나라한테 공격당해서 망할 때 외세가 쳐들어오니까 너희들 쳐들어오지 마. 너희들 쳐들어오면 명분이 없잖냐. 이렇게 따지면서 이제 나왔던 이론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영향을 줘서 이게 조선시대 때 이어지면서 이제 조선시대 때의 지배층인 양반 사대부들이 이 성리학을 기본 철학으로 국가를 운영하였고 사회 질서 이념으로까지 이어진 거죠. 그래서 내용 정리는 여러분들 학습지에 나와 있는 대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교과서 51쪽에 삼국사기와 동명왕편의 역사인식을 보시면요. 왼쪽이 이제 이규보의 동궁 이삼국집에서 말하는 고구려를 세운 동명성왕, 주몽에 대해서 설명한 일이고요. 신이 하늘에 오르고 내려오지 않으니 뭐 나오죠. 태자가 유리왕이 동명왕이 남긴 채찍을 기다리신 용산에 장사 지냈다. 고구려 주몽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규보의 동명왕편에서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평가한 내용 보면요. 공자는 괴이 아닌가 어지러운 신을 말씀하지 않았다. 구삼국사를 본 처음에는 믿지 못하였는데 반복하니 황상이 아닌 신성함이며 귀가 아닌 신이었다.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편찬하면서 이를 생략했다. 국사는 세상을 바로잡는 그림이 크게 이상한 일은 후세에 보일 것이 아니라 여긴 것 같다.
국사는 김부식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 삼국사기에는 이교적 합리주의가 반영되어 있고 동명한편에는 신성성과 영험을 인정하는 고대적 사유, 고대적 생각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삼국사기에서는 동명왕의 죽음을 보편적인 인간의 죽음으로 서술하는데 반면에 동명한편에서는 보편적인 죽음과 다른 신이한 행적으로 서술했죠. 삼국사기에서의 주몽의 죽음, 그다음에 동국 이삼국지에서의 주몽의 죽음이 다르게 이제 표시한 거죠. 이유번은 구삼국사를 여러 번 읽고 동명왕의 신이로운 행적을 긍정하게 되었다고 동국 이삼국지에서 서술하고 있죠. 그 남학생이 찾은 자료에서 동명성왕에 대한 삼국사기와 동명한편의 이유가 어떻게 다른가? 삼국사기에서는 동명성왕의 죽음은 보편적인 죽음으로, 동명한편에서는 이규보의 동국 이삼국지의 동명한편에서는 신이한 행적으로 서술하였다. 신이하다, 신비롭고 기이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료를 토대로 김부식과 이규보 역사인식을 비교해보면 이렇죠. 김부식은 유교적 합리주의에 입각하여 신성과 이적을 믿는 고대적 사유를 부정한 반면에 이규보는 신성과 이적을 믿는 고대적 사유를 긍정한다. 신성, 신비로운 거하고 이적은 아주 저기 뭡니까? 그 기적적인 거, 신비로운 것, 현상 이런 걸 이적이라 그래요. 보통의 그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적이라는 걸 표현하면 이걸 믿는다. 그다음 이제 교과서 52쪽 불교의 발달 부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국가의 불교 보호와 서적 편찬. 고려시대는 불교가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발달했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임금의 스승이 되는 스님, 그 국사. 그다음 왕의 스님이 되는 스님, 왕사 제도를 마련해서 불교의 국가의 스님, 아주 나라를 대표하는 스님이 국사죠. 국사가 최고의 자리에 있는 건데 불교의 국교의지를 부여했다. 국교라는 거, 한 나라가 밀어야 되는 종교입니다. 강제성이 있어요. 이거 거의 밀어야 된다는 거죠, 국교. 또한 스님에게 과거 시험을 보도록 했어요. 승과제도 실시해서 합격자 스님들에게 승계를 주고 승록사라는 관청을 설치해서 불교 행정을 담당하게 하였다. 알아두시나 승록사. 고려는 불교를 국가통합에 적극 이용을 했어요. 국가통합에 이용했다. 불교를. 정부는 대규모 사찰을 지어 국가의 안녕과 국왕의 장수를 빌었다. 뭐 흥왕사 이런 절도 있죠. 개경에서 지었던 절들. 매적이 침입하면 부처의 힘을 빌려 이를 극복하고자 호흡불교화에서 대규모 법회를 열었다. 불교 행사를 법회라고 합니다. 현종 때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 처음 만든 대장경이 이 초조대장경이었습니다. 처음 만들었다. 근데 몽골 때 쳐들어와서 이 대구 부인사에 보관됐던 초조대장경이 불타자 고종 때 강화도에 피신해 갔을 때 강화천도에 갔을 때 이 최후가 집권하는 시기죠. 이때가 강화도에서 제작한 게 8만대장경판을 조판을 했어요. 이 8만대장경판은 다시 만든 대장경이라 해서 제조대장경이라고 합니다. 불교의 입장에서 우리 고유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져 각후는 스님인데요. 우리나라 불교의 독자성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해동고승전을 지었고요. 우리나라 스님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선종수행서인 직지심체요절이 청주 직지사에서 간행이 됐죠. 그래서 이는 현재 전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다. 지금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고 프랑스가 병인양육 때 약탈해간 게 아니죠. 이거는 직지심체요절은 서울 인사동에서 사갔어요. 그래가지고 프랑스에 있는 거예요. 병인양육 때 다 약탈해간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KBS 역사 스페셜에서 5천만 자의 타이테크 8만 대장경, 여기 8만 대장경 판매가 나온 얘기고요. 직지심체요절은 목판이 아니라 금속 활자본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세계 기록유산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만대장경판 영을 교과서 54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몽골의 침입으로 초조대장경이 불에 타 없어져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다시 만든 대장경이라는 의미로 제조대장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장경판의 제작과 보관 과정에서 선조들의 지혜와 과학 원리가 반영되었다. 경판의 제목이 될 나무는 굵고 고른 것을 골라 바닷물에 한두에 담가두었다. 그 뒤에 소금물에 삶고 건조하여 사용했다. 이는 소금이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을 이용한 것으로 이 과정을 통해 경판이 비틀어지는 현상을 줄였다. 대장경판의 제작. 대장경판을 제작할 때는 경문을 쓴 한지를 경판에 뒤집어 붙여놓고 글씨를 양악하였다. 총 8만여 장에 달하는 목판에 글씨를 새겼는데 글자체가 균일하고 아름다워 당시 뛰어난 목판 인쇄술을 보여준다. 경문을 새긴 후에는 경판끼리 부딪히는 것을 막고 통풍이 잘 되도록 경판 양 끝에 강목을 붙인 후 네 기퉁에 구리판이 아니라 구리판을 붙인 마구리 처리를 하였다. 마구니가 아닙니다. 마구리예요. 마구리. 마지막으로 오치를 하여 방충 효과를 높였다. 볼까요?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질 때까지 질 좋은 나무를 고르고 적당한 크기로 펴고 자른다. 바닷물에 담가둔다. 소금물로 쪄서 기름기를 완전히 뺀 다음 몇 년 동안 그늘에서 말린다. 나무판이 경판의 모습이 되도록 반듯하게 다듬는다. 글씨를 쓴 종이를 뒤집어서 목판에 붙이고 글자를 새겨넣는다. 오치를 하고 목판이 뒤틀리지 않도록 네 모서리에 구이판을 덧댄다. 이건 마구리. 그다음 7번 목판에 먹물을 칠한 다음 인쇄할 종이를 덮고 찍어낸다. 그다음 대장경판의 보관. 그래가지고 이게 강화도에서 제작된 이 팔만 대장경은 이 조선 초에 바로 이 합천 해인사로 옮겨져요. 조선시대에 건축된 장경판전으로 옮기는데 안쪽 바닥 속에 숯햅가루, 소금 모래를 넣고 바람이 통하도록 창을 내어 습도를 조절할 수 있게 과학적으로 설계한 게 합천해인사 장경판전입니다. 합천해인사 장경판전은 대장경판을 보관하기 위해서 15세기경에 조선시대 때 지은 건물이죠. 장경판전의 벽면에는 위아래로 크기가 다른 두 창을 두어 외부의 건조한 공기가 들어와 대장경판 사이를 통과한 뒤 천천히 빠져나가게 설계하였다. 한편 소금, 횟가루를 흙과 섞어 바닥에 깔아 다져서 일정한 습도를 유지하게 하였다. 그래서 여기에 세계유산이에요. 합천에 있어 장경판전도. 대장경판을 보관하는 장소도 세계유산이죠. 물론 이 팔만 대장경판은 세계 인류 기록유산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고려의 뛰어난 인쇄 기술을 보여주는 팔만 대장경판은 800여 년의 시간 동안 원형에 가깝게 보존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인사 장경판전의 비밀.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 습도 조절 장치가 되어 있다 이거죠. 위아래 창문의 크기가 달라 습기 많고 적은 바람이 적게 들어오고 빨리 나가도록 했다 이거죠. 근데 말이죠. 요즘에 지구 온난화가 이게 지속이 되면서 막 기후가 막 아열대로 변해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습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이 조상의 지혜로 유지되는 해인사 장경판전도 최근에는 이제 그 기후변화에 견디지 못하고 그 파이만 대장경 목판이 좀 훼손되려는 그 위기에 처해 있다는 뉴스를 몇 해 전에 본 것 같아요, 선생님. 참으로 안타깝죠. 기후온난화가 빨리 중단되고 북극곰도 살아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선종과 교종의 통합 노력 보겠습니다. 고려 불교계는 교종과 선종으로 나누어 대립을 했죠. 경전을 중시하는 교종, 참선을 중시하는 선종이죠. 숙종 때 왕자 출신 승려 의천은요, 문종의 넷째 아들이었어.
중국 송에서 유학하가 돌아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천태종, 해동 천태종을 열었고, 그 다음 초조대장경 다음에 만든 속장경이 있어요. 속장경 4천여 권을 가능했다. 교장도감이라는 걸 만들어서 했대요. 의천이. 대단한 승리였습니다.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고 교종 중심으로 해동 천태종을 창시해서 여기에 선종까지 포섭했어요. 그래서 의천이 만든 논리가 이론의 연마와 실천의 수행을 동시에 강조하는 교관겸수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종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하려고 한 승려가 의천이다. 그러나 의천 사후에 교단이 분열해서 교종과 선종의 대립이 지속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무신정변으로 교종이 쇠퇴하고 교종이 왜 쇠퇴했느냐? 앞에 이제 문벌들과 결탁을 했었거든요. 문신들하고. 그래서 무신이 집권한 다음에 교종이 찬밥이 됐어요. 그래서 무신들은 누구를 후원하느냐? 선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요. 그래서 선종 승려를 중심으로 불교계를 개혁하려는 결사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결사라는 말은 이제 보세요. 번뇌를 달리 이르는 말로 몸과 마음을 숙박하고 중생을 따라다니면서 마구 부린다고 해 이렇게 불렀습니다. 조계종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진울이에요. 진울은 불교계의 세속화를 비판하고 선종과 교종의 일치를 주장하면서 정예결사라는 걸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조계종을 이끌었어요. 정예결사의 특징은 참선을 강조해요. 그게 선종의 수행 방법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불교 경전도 공부하는 교학 공부도 같이 해야 된다. 이걸 주장한 진울의 결사운동이 호응을 얻으면서 수선사 결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론이 이제 밑에 나오는 정해쌍수 도노점수 이론이 나오게 돼요. 한편 천태종의 유료세라는 승려는 백년결사를 맺었어요. 교종 입장에서. 백년결사는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참회와 염불수행을 강조해서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이거죠. 강조하여 글을 읽지 못하거나 참선할 여유가 없었던 일반 백성들의 환영을 받았던 것이 백년결사입니다. 근데 글을 읽고 참선할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은 수선사에 모이는 거고 글을 읽지 못하거나 참선할 여유가 없었던 일반 백성들은 백년결사에 들어가고 그랬던 거죠. 밑에 이제 진울에 대해서 더 살펴볼까요? 선종 입장에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어요. 진울은. 무신정권기의 교종과 선종은 교리 문제와 더불어 토지 노비 등을 둘러싸고 대립을 했습니다. 진울은 불교 본연의 모습에서 멀어져 명예와 이익을 다투는 현실을 비판하였고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통합하려 했다. 진울은 깨달음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이 한꺼번에 한순간에 이루어져요. 근데 깨달은 뒤에 꾸준히 수행을 해야지 깨달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불경 읽으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깨달음 얻는 건 도노, 책 읽고 열심히 계속 수행해야 된다. 점진적 수행, 점수. 그래서 도노 점수. 또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참선을 하되 교리 공부를 함께 할 것을 제안한 게 정과 해를 같이 닦아야 한다. 정은 참선, 교리는 해, 지혜예요. 같이 수행해라, 쌍수. 쌍수, 쌍꺼풀 수술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도너 점수, 정의 쌍수. 하면 진울이 이론이다. 의천은 교관겸수였다. 진울은 1190년에 동지를 모아 정예결사를 조직하고 정예쌍수에서 나온 정예결사에 참선과 교학 공부에 열중했다. 정예결사는 갈수록 규모가 확대되어 전남 순천 송광사로 근거지로 옮겼는데 국왕은 당시 고려 국왕은 진울의 결사운동을 지지하여 결사의 명칭을 수선사로 고쳐주었다. 그래서 수선사는 진울이 사망한 뒤에도 번성해서 수선사 결사의 중심지였던 전남 순천 송광사는 고려 후기 선종 중심 사찰이 됐습니다. 지금도 유명한 우리나라 불교계의 최대의 종파인 조계종의 중심 사찰이 송광사입니다. 송광사. 그래서 보조국사 진울의 화상의 모습이에요. 둘 다 국사죠. 최고의 스승. 나라의 스승이 되는 스님들이 국사였습니다. 누가 먼저 나왔다? 대각국사 의천이.
그 다음에 무신정변에 의해 보조국사 진울이 나왔다. 이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원관섭기 불교이거나 원관섭기에는 불교의 개혁적 성향이 크게 약화됩니다. 원관섭기 때. 불교사처럼 원과 고려 왕실 후원을 얻어 막대한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고 수행보다 복을 비는 행위에 있었죠. 이 당시 권문세족들과 결탁이 됐어요. 사원들이 그래서 고리대를 일삼았어요. 고리대, 노풀고의 이로울 이자 빌릴 때 부당하게 비싼 이자를 받는 돈놀이를 저들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빚 못 갚으면 농민들 땅 뺐습니다. 농민을 저의 노비로 삼았어요. 이 부처님이 땅 뺏고 일반 백성 노비로 만들려고 시켰어요? 아니죠. 스님들이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불교계의 폐단이 심해진 거죠. 이때 이제 불교가 같은 동시대에 보면요. 유럽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타락을 했어요.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에 불교가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거든요. 불교 면제부도 팔았잖아요. 면제부 로마 가톨릭이 어? 면제부가 아니라 면벌부 지옥 가는 벌을 면하게 해준다고 해서 면벌부도 팔고 막 그 성 베드로 성당 짓는다고 막 할때요. 유럽에서 이제 그거 할 때 고려에서는 막 불교계가 막 고리대 일상 보였죠. 시주 빚을 못 갚으시면 땅을 내놓으시게 뭐 이랬죠. 참 타락했죠. 이에 불교가 백성과 떨어지고 멀어지고 누가 이 일을 공격하느냐. 신진사대부들이 이 불교계의 폐단을 강력하게 비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도전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급진파? 신진사대부 정도전. 불교는 인류의 거대한 좀이다 좀. 벌레다 벌레라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로 이제 불교를 없애야 된다는 강력한 신진사대부들. 성리학에 입각한 신진사대부들이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불교가 엄청나게 탄압을 받아요. 한편 이 시기에는 왕씨가 권세가의 후원으로 화려한 불화, 밑에 보이죠? 수월관음도, 일본 오카야마에는 왜 일본에 가 있는 다 왜구들이 약탈해서 가져간 거겠죠. 수월관음보살, 관음보살 그림, 현세에서 고난을 막아주는 관음보살을 그린 고려시대 불화인데 이 일본에 가 있는 거죠. 아미타 삼존도, 이 삼성미술관 리움에 있네. 아미타 열애를 그려 정토에 태어나기를 바란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이거죠. 복을 기원한다. 많은 재물을 들여 제작한 불화의 소재나 기원문을 보면 사회 지도 이념으로서의 불교 기능이 약화되고 개인적으로 복을 기원하는 잘 먹고 잘 살기를 기원하는 기복성이 강화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누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을까요? 당연히 권문세족들 입장에서 그랬겠죠. 그렇죠? 기복, 복을 기원한다. 원으로부터 새로운 성향의 불교도 도입되하는데 고려 이 후기의 대표적인 승려가 보우하고 해근이 있어요. 그 신돈이 활동할 때 승려들인데 보우해근은 임재종을 수용을 했어요. 임재종은 선종한 한 일파인데 참선을 위한 실마리인 화두를 이용해서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수행 방법입니다. 이거 중시했던 종파가 임재종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 휴정, 유정 등 조선 전기 고승들은 임진왜란 때 활동했던 유명한 승장들이었죠. 승병을 이끌었던 유명한 스님들 있죠. 조선 불교의 전통이 중국 임재종에서 보우를 통해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으로 정리하여 진울에서 이어진 법통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일도 있답니다. 그럼 밑에 이름 너무 길죠. 감지 금나 어떻게 끊어야 될까요? 감지 금리 대광불 대방광불 화엄경 보현 횡원품 내세의 복을 기원하며 값비싼 금가루 이용해 화엄경을 베껴 쓰고 그림을 그린 아주 값비싼 금가루 그림입니다. 값비싼 금가루 이용해 칠했다 이거. 가치가 어마어마하겠죠. 여주 실력사 보제존자 석종 고령화 승려 해근의 사리를 모신 모양의 종탑이다. 해근 임재종 수용한 승려죠. 연꽃 봉우리 모양의 장식이 있다. 고려 불교의 기복성을 잘 보여주는 게 이거다. 위에 여기에 금가루 이용해서 화엄경 베껴 쓰고 그린 그림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53쪽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매듭 짓기를 해봅시다. 들어가면 1번에 들어가면 천인이고요. 2번은 삼국사기네요. 3번은 진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정리는 학습지에 나와 있는 내용 정리 내용과 같아요. 불교의 발달, 선정과 교정의 통합 노력. 예,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확인해서 화면을 보세요. 개경과 서경에서 매년 개최되었으며 하늘의 신령과 산, 강, 용 등을 섬겼던 고려 국가적 종교 행사는 8관입니다. 그 다음 2번에 일연이에요. 삼국유사 조선사 스님. 그 다음에 3번에 1번 고려시대는 풍수지휘설이 예언서상과 결합하여 유행했죠. 5. 2번에 불교계의 세속가를 비판하고 선교일치를 주장한 건 의천이 아니라 진울이 되겠죠. 정해상수. 그래서 X입니다. 의천은 교관겸수를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습지 16, 17차시 이전 차시 진단평가 1번의 고려농민은 백정이라 불리면서 조세 공납 역을 부담했죠. 고려시대 향리나 하급 장교, 기인 등을 구성된 신분을 정호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1번, 개념 정리 1번, 풍수지리설이 되겠습니다. 풍수지리설. 그 다음에 이제 2번, 중앙에 국자감을 세웠죠. 거꾸로 하면 감자국. 고려국의 성균관으로 바뀌었죠, 이름이. 김부식의 3번에 나온 삼국사기. 4번은 누구냐? 교관겸수 주장한 사람. 승려, 의천. 옆에는 불교계의 세속화에 대응하여 수선사께서 주직, 진은. 위에 1번. 충녕한테 고려의 성리학을 처음 소개한 사람이 안양이죠, 안양. 2번에 안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몽주, 정돈주 등의 정몽주, 정도전 등의 신진사대 부두를 가르쳤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학습 뒷장 1번에 1. 승려 1위는 불교의 철학적 전승을 중심으로 민간신화 삼국사기가 아니라 삼국유사죠. 그래서 X. 삼국유사가 됩니다. 삼국유사. 2번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게 대장경 처음 초조대장경이 나왔죠. 그러다가 제조대장경이 8만대장경 반이 몽골 침략 때 만들어졌죠. 그래서 5. 그 다음에 풍수지휘설이 묘청 서경천도운동이 이용됐죠. 5가 됩니다. 이번에 고려시대 유학의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쭉 읽어보시면요. 유학의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고려 중기의 문벌 사회가 정착하면서 유학의 개혁적이고 실천적 성향, 유학의 개혁적이고 실천적 성향은요, 고려 말의 성리학에 대한 설명. 그래서 이 맞지 않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돼요. 고려 말에 권문세족들이 나라를 말아먹는 시기에 부정과 부패가 일상화된 세상에서 도덕성이 필요할 때, 개혁성이 필요할 때 성리학이 그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걸 이제 주장해서 고려 왕조를 엎어버린 세력이 신진사대부가 되는 거죠. 3번. 다음은 고려시대 불교의 발달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밑주친 내용 중 기억, 미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기억은 맞죠. 광종 때 승과제도 고려 중기의 종파 간의 의천 교단통합론을 선종을 중심으로 교정통합. 잘못했죠. 교종을 중심으로 해서 선종을 통합을 했어요. 교정과 선종이 바뀌었어요. 3번이 답입니다. 무신집권기의 진울, 천태종 요새, 조계종, 결사운동. 요새의 백년결사, 진울이 수선사 결사입니다. 고려 후기의 권문세족 왕실과 연결되어 폐단을 드러냈다. 그 다음에 누구니까 4번은 도적국사 진울이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요, 드디어 이제 조선시대입니다. 5번째, 조선의 정치 운영과 세계관의 변화.
제 13차 시수업은 유교 이념에 따라 통치체를 정비하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학습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